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민법의 기본 원리 공부하실 건데, 이 민법의 기본 원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민법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느냐, 요거예요. 그게 민법의 기본 원리인데,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민법이 만들어진 원리와 북한도 민법이 있는데 그 북한의 민법이 원리가 같겠느냐 이 말인 거죠. 한마디로 이즘이 다르기 때문에 민법의 원리도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민법은 이제 이런 연역적인 것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을 계수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일단 근대 민법이 있는데, 근대 민법 그러면 사실 1804년에 프랑스 민법이 만들어졌어요. 1804년은 언제냐 그러면 우리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나서 나폴레옹 시대에 1804년이 나폴레옹 시대입니다. 그때 그 민법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독일 민법은 그전에는 이제 이게 독일이 통일 국가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9세기 후반에 독일 민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독일 민법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어쨌거나 프랑스 독일 민법이 그 시민혁명을 겪고 나서 만들어진 법들이기 때문에, 그 시민혁명은 뭐예요? 절대 군주제를 무너뜨린 것들이죠. 우리 프랑스 대혁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대혁명 그러면 그 전에 그 시대가 루이 16세 시대. 근데 루이 16세 전에 루이 14세 그러면 소위 말하는 태양왕, 절대 군주였잖아요. 그걸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 절대 군주 국가에서는 한마디로 왕마음이죠. 왕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내라 그러면 내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유 그리고 재산 이것들을 보호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옛날에는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하면 만약에 물자가 필요해 다 내놔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고 법에다가 규정을 해서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전쟁이 나면 뭐 군수물자도 실어 날라야 되고 그래서 트럭도 필요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징발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법들에 의해서 이 징발도 하고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사유재산권을 존중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적자치 원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은 학원 중에서도 지금 우리 학원에 와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오신 거잖아요. 뭐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온 거잖아요. 멱살 잡혀서 온 건 아니죠. 이게 사적 자치 원칙이다. 그거를 이제 계약으로 가면 계약 자유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단체 결성의 자유, 유언의 자유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더라. 권리 행사의 자유, 계약 자유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계약 자유. 요게 이제 민법의 3대 원리가 되는데, 일단 3대 원리 그래서 사유재산권 존중, 사적 자치, 그다음에 이제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과실책임의 원칙. 근데 과실책임의 원칙은 뭐냐면 어쨌거나 나의 행동으로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었어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내 잘못 없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것. 이게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근데 고의는 말할 것도 없고 과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과실도 없는 사람은 책임 안 지는 게 원칙인 거죠. 그게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근대민법의 3대 원리, 소유권 절대, 그리고 계약 자유, 그리고 과실 책임의 원칙, 이게 있다 보니까 자본가들,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아주 좋은 세상. 계약 자유이다 보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산업혁명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지만 그때 당시 계약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하루에 10시간, 15시간도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그걸 누가 터치를 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막 일할 수 있는 거예요. 15시간씩, 16시간씩 막 약 매겨가지고 막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과실이 없으면, 사장님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모아서 내 재산이 되면 나라가 막 함부로 할 수가 없네. 소유권 절대,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들한테는 아주 좋은 세상이 된 거죠. 자본가들한테는 아주 좋은 세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부익부, 빈익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터져서 극단적으로는 이제 우리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었던 거죠. 1917년도에. 그러고 보니까 서구에서 깜짝 놀란 거죠. 잘못하면 이게 극간이 또 흔들리겠네. 그래서 빵을 주고 또 뭔가 아동들은 보호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네. 그래서 권리에도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사회적 형평, 조정을 해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상린관계 규정이라든지 유류분 제도라든지 아니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상린관계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물권법에서 나오는데 이웃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 집이다라고만 생각한다면 내 땅에서 내가 알아서 하는데 누가 그걸 터치를 해? 소유권 절대 이렇게 측면에서 보자면 시끄럽게 해도 상관없겠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요즘 층간소음 문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 집에서 내가 시끄럽게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하는 이제 어떤 한계를 설정하게 된 거죠. 유류분 제도는 요즘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 유류분 제도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1억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부모님이 그걸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이렇게 되면 될까? 근데 이럴 때 자기 상속분의 반은 남겨줘야 돼 하는 게 유류분 제도예요. 5천만 원까지는 줘야 돼. 근데 이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돈을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걸 왜 나라가 뭐라고 하지? 내 자유인데? 내 재산을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걸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상속인도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아니야? 해서 유류분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두 제도가 지금 두 이상 피상속인 입장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문제야. 그런데 또 상속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최소한 내가 받을 몫에 어느 정도는 좀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의가 충돌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헌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막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어쨌거나 유류분 제도인데 그런 형평을 고려해서 둔 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근대민법의 3대 원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소책자가 됩니다. 소유권 절대, 그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 그리고 계약 자유, 사적 자치 원칙이 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회적 형평을 고려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민법의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해석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다 반영해서 해놨다. 근데 해석이란 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어를 해석하는 거랑 똑같아. 영어를 해석하는 거랑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문장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 뜻을 확정하는 거. 이게 민법의 해석이 된다는 것인 거죠. 네, 이렇게 두시고, 그런데 민법 해석 시 유의해야 할 용어들이 있다. 근데 이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두고 가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책에 보면 준용이란 표현이 있고 유추란 표현이 있어요. 준용이란 표현과 유추란 표현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준용은 뭐냐면 그냥 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준해서 적용하는 거. 대표적인 것으로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내 물건을 도둑이 훔쳐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둑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민법 제213조에서 내 물건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요걸 행사할 수 있다고 써놨어요. 내 거를 내놔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214조에 가면 만약에 내 땅인데 누가 거기다가 무단 건축을 해서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법 건물을 철거하라고, 또 무효등기가 있으면 그 무효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런 걸 소유물 방해 제거. 또 방해 예방 청구권. 만약에 방해할 염려가 있어. 그러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 제자를 쓰고 있는데 제는 순서의 뜻이에요. 앞서서 우리 민법은 제1조에서부터 제1118조까지 이루어져 있다 그랬는데 이게 다 순서가 있잖아요. 제1조 법원,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3조 자연인의 권리 능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 능력. 제4조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이런 식으로 쭉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순서에 따라서 쭉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때 제자를 넣는다고. 나중에는 이제 바쁘니까 제자 빼버리고 213조, 214조 이렇게 읽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가 들어가는 건 순서를 뜻한다. 논의가 좀 있긴 한데 요즘은 교과서를 쓰시면서 교수님들도 제자 빼버리고 213조, 214조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그냥 제자까지 다 쓰는 것도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아직도 또 고집스럽게 제자를 쓰기를 바라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다.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른 데 가면 이제 요걸 소유권 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소유권 말고 제한물권이라는 게 있다.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전세권, 또 저당권 이런 데서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자도 물권자인데 전세란 용어를 좀 아시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써야 되는데 누가 막 방해하고 그러네? 그러면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있는데 요게 그 규정을 또 두려고 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겠죠. 여기도 두고 계속 둬야 되겠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준용 조문에 가면 제213조, 제21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준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준용은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준해서 적용한다. 이거에 준해서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준용 규정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유추 적용이 된다. 또 유추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유추 적용이라고 한다. 근데 유추 적용은 뭐냐면 법조문에 준용 규정은 없어. 근데 이걸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비슷한 다른 종류에 관해서 규정이 있네. 그걸 추론해서 정하는 거죠. 같은 종류, 같은 추론 하는 것을 유추. 요거는 입법 기술이고 요거는 해석 기술이 된다. 해석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가서 보자면 우리 한정의견 개시에 관해서 규정이 있는데 이 한정의견 개시 이거는 뭐냐면 한정의견 개시는 뭐냐면 요게 우리 이제 이런 거예요. 어른인데 노인인데 판단력이 좀 부족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정의견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 조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해줄 필요가 있네. 그 규정을 여기다가 준용한다 하는 거죠. 준해서 적용하는 것을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제9조 제2항을 준용한 제12조 제12항을 보자면 이런 것이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읽은 거죠. 네. 이렇게 된다. 네. 유추하고 구별이 된다. 준용과 유추는 구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의야기가 있는데, 선의야기. 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법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요겁니다. 봐보자면, 우리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다는 거야. 선의, 악의.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선의라고 하고 아는 것을 악의라고 한다. 근데 여기 용어에 보니까 선의는 착할 선자를 썼고 악의는 나쁠 악자를 썼네요. 그냥 읽으면 착한 뜻, 나쁜 뜻 이렇게 읽어지는데 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선의는 모르는 거, 악의는 아는 거.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선의는 모르는 거, 악의는 아는 거. 그런데 이 선의를 또 선의와 악의를 구별해서 봤을 때 선의를 과실이 없이 몰랐으면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고 과실로 몰랐어. 그러면 과실이라고 한다.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바꿔서 보면 알았다. 요거는 악이에요. 근데 알 수 있었다. 요거는 선인데 과실이 있었다. 이런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우리가 운전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제일 이해하기 쉬운 예로 설명드려 봅니다. 운전하실 때 운전에 집중을 해줘야지 되죠.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날 급한 게 있었어요. 급하게 전화 올 때가 있었어. 근데 마침 운전하는데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그 전화에 손을 대느라고 앞에를 잠깐 안 본 사이에 신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를 밀고 가버린 거죠. 접촉사고가 났어. 이런 경우. 그 신호가 바뀐 걸 몰랐죠. 그런데 운전에만 집중을 했더라면 사고가 난 걸, 그 앞에 신호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었죠. 알 수가 있었는데, 그때 운전에 집중하지 않은 것은 모르긴 했지만, 뭐가 있었다? 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이, 악이 하는데, 과실 없이 몰랐어. 선이 무과실, 선인데 과실이 있었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알았거나 악이거나 알 수 있었다. 요거는 이제 몰랐지만 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악이 또는 과실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특히 요게 나중에 상대방과 연결이 돼서 나와요.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봐보시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무효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하고 약속입니다. 민법 공부할 때 그냥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렇게 상할수 이렇게 표현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반대말은 뭐냐면 알았다 반대는 선인 거죠. 과실 반대는 무과실인 거죠. 상선무라고 이렇게 할 것이다. 상선무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게 있는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걸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데 비진의 표시는 효력이 있어. 자기가 말한 대로 구속력이 생겨. 그런데 상대방이 그게 비진의 표시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것을 상할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뒤집으려면 그러면 이제 유효이려면 상선무여야 돼.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용어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정과 간주라는 게 있는데 추정과 간주. 추정과 간주는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써놨는데 추정은 미루어 짐작한다 이렇게 되고 간주는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추정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고 간주는 그렇게 봐버리는 건데 그럴 걸로 보아서 추정은 어떤 사실로 보아서 그러겠지라고 추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게 증명을 통해서 번복할 수 있는 거.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추정이에요. 번복이 된다. 그런데 간주는 그렇다고 여겨버려. 그렇기 때문에 번복이 되지가 않아. 번복되지 않는다. 간주를 의제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간주, 의제. 법에서는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연락 두절이 된 지 5년이 지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사실 모르죠.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생사가 불분명해. 근데 그러고서 5년이 지났어. 그러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만약에 실종 선고를 하면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는 그 집 있는 그 동네에서는 죽은 사람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걸 나중에 그때 살아 있었는데
반증을 통해서 번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간주다. 근데 추정은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이런 거 써놨는데 점유자는 소유의 이사로 선의평원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는데 그 사람이 선의가 아닐 수도 있죠. 선의 반대 악일 수도 있잖아요. 평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추정을 해버려. 그러면 그러겠지라고 인정이 되고, 다만 추정은 증명책임의 전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증명책임이 전환돼서 그거를 상대방이 야, 너 그거 아니야, 악이야 라고 증명하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증에 의해서 번복할 수 있는 것을 추정이라고 부른다. 우리 민법에서 재밌는 추정 규정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그것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도 민법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민법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친족 상속법 이런 것은 1, 2학년 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는 3학년, 4학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내용인데, 우리 민법에 친족법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 엄마가 엄마인 건 확실하죠. 왜 확실하죠? 왜 확실해? 우리 엄마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인 거죠. 나를 낳은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맞아. 근데 문제는 우리 아빠는 누구예요? 다 그냥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지 뭐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 우리 아빠가 내가 알고 있던 그 아빠가 아니고 쌀집 아저씨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쌀집 아저씨가 우리 아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확률상 어떤 게 제일 높아요? 어떤 게 우리 아빠일 가능성이 많냐고요? 우리 엄마의 남편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래서 우리 민법 844조에 가면 네 아빠는 네 엄마의 법적인 남편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놨죠. 근데 그게 쌀집 아저씨일 수도 있으니까 뒤집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정만 해주는 거죠. 간주해버리면 안 되지. 그 진실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친부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뒤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인 거죠. 이게 추정과 간주의 차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가 나와 있는데,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뭘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뭘까? 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X를 가장 매매를 했어요. 말 그대로 매매를 가장한 거지 진짜 매매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무효예요. 가장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해졌다고 보자고요.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 그래도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그냥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것이지 을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을이 병한테 진짜로 매매로 팔고 등기를 넘겨줬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서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면 병도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게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병은 을이 소유자가 아닌 걸 알고 샀을까요? 모르고 샀을까요? 모르고 샀죠. 대부분 모르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모른 제3자가 되겠네. 이 사람이 선의 제3자가 되는데, 그런 사실을 모른 제3자, 원래 제3자는 일단 여기서 제3자는 당사자 아닌 사람, 갑을이 당사자가 되고 당사자 아닌 사람을 제3자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을이 소유자가 아니야. 병이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게 맞는데
병이 그런 걸 모르고 샀네? 그러면 이 사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야, 무효를 여기 있다가는 주장할 수 있지만 손해 제3자 병한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버리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보면 이런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죠. 갑한테 이런 거죠. 야, 누가 가장매매 해가지고 네 거를 을 명의로 등기해놓으라 그랬어. 을이 배신 때려서 팔아버려도 너 할 말 없잖아. 병을 보호해주는 게 더 맞아. 하는 입법 정신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주장이란 말을 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대항이라고 부른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은 그래서 주장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병이 결국 소유권을 취득해버려. 병이 결국 소유권 취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인정해준다. 그걸 이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놨다, 이 말인 거죠. 네, 이렇게 여기서 대항을 주장으로 바꿔서 읽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대항을 주장으로 바꿔서 읽으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하다 보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해야 되는 건 꼭 해야지 되는 거죠. 하여야 한다. 이거를 필요적이라고도 합니다. 꼭 필요해.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할 수 있다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임의적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네, 요 해석하는 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조문의 형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그냥 원칙과 예외로 돼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하는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이다. 이게 공문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할수예요. 상대방이 그게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를 하겠다. 상할수일 때는 무효다. 예외적인 것을 써놨죠. 효력이 있다가 있을 유자를 써서 유효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표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의자는 의사표시자를 말한다.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의사표시자가 표의자.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원래 1948년도 그 민법기초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할 때 그때는 이제 표의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표의자 그러면 이제 사실 그들만의 리그죠. 법률가들끼리는 잘 알아듣겠는데 그걸 의사표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헷갈리네. 그래서 의사표시자라고 한글화 작업을 해서 조금 더 풀어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법을 만들 때는 의사표시자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옛날에는 표의자라고 불렀다. 근데 요즘은 이제 축약해서 더 많이 쓰는 또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표의자도 이해가 되네요. 표의자가 훨씬 더 글자 수가 적으니까 더 좋잖아요. 그래서 법률가들끼리는 표의자 이렇게 한다. 일반인한테는 의사표시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본문과 단서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본문과 단서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제 문장을 그냥 나열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 그걸 제1문, 제2문 이렇게 말하죠. 제1문, 제2문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후문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한번 쭉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공부하시면서 쭉 보시면 되니까 말씀드렸고,
참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가 들어간 것은 순서다. 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가 나와 있는데 이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요거는 뭐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건데 우리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일정한 생활관계를 맺고 살아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막 생각나는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옆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죠? 친구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친구하고 오늘 저녁에 공부하다가 몇 시에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어. 어떤 생활관계, 약속이 이루어졌죠.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친구가 약속을 안 지켰다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소할 거예요? 고소가 될까? 고소할 거리가 될까요? 근데 한편 우리 이게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켜 쿠팡에 돈까지 결제해서 돈을 지불을 했는데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활 관계에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요거를 법률 관계라고 이렇게 부른다. 법률 관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다 법률 관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 나오는 건 법률 관계구나. 법률 관계 아닌 아까 우리 친구와 약속한 거 이런 것들은 비법률 관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비법률 관계는 법적으로 구속되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러니까 약속 안 지켰다고 무슨 야, 너 그때 내가 기다리느라고 뭐 돈 썼는데 아니면 나 마음 아팠는데 너 손해배상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친구 간의 신뢰관계가 없어지는 것뿐이지. 그런데 이제 법률관계는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야, 너 손해배상해. 강제이행. 이게 법원에 가서 소송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게 법률관계다. 근데 이 법률관계 특징은 결국 뭐로 나타나느냐?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요. 매매계약 같으면 아까 우리 매도인이 앞 시간에 우리 봤습니다.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매수인은 X라는 재산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 요거예요. 법률관계, 비법률관계. 네, 이렇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서 그래서 그 생활관계가 법에 의해서 규율되면 이걸 법률관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은 비법률관계라고 한다. 호의관계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나중에 이제 보면 호의동승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호의동승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데 옆에 동료가 우리 동네 근처에 살아요. 출퇴근할 때 그냥 그 친구를 그 직원을 태워주는 거죠. 이런 게 호의동승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병간에서 출근 못하게 됐네? 그래도 그 친구를 태워다 주고 와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구속력이 없어.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관계에 있어. 의무를 매일 출퇴근시켜주고 돈을 얼마씩 받기로 했어. 그런 법률 관계가 되면 내가 몸이 아파도 해야죠. 내가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구속력이 있어. 네,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된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 의무 얘기를 하는데 일단 권리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권리.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권리가 뭘까요? 권리가. 리는 이게 이익이에요. 리가 이익이다. 근데 권은 뭘까? 권은 힘인 거죠. 네, 법이 힘을 인정해 줬어.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뭐가 인정해 줬다고요? 법이 인정해 준 거. 그것을 권리라고 이렇게 말한다. 법적인 이익이 아닌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권리라고 하지는 않아.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권리 그러면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죠. 그러면 소유권은 뭐 하는 권리냐? 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고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고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 주는 거죠. 그 권이 권세예요. 권세. 힘이 있어. 힘이 있다. 법적으로 나중에 강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을 좀 생각해 보실 건데 거기에 먼저 권한이라는 게 있다. 그 권한은 뭐냐면 지위 또는 자격 이렇게 말하는데 지위나 자격을 권한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리권, 법인이사의 대표권 이런 것들을 권한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통령은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다. 법공부 안에서도 한번 용어 구별해 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합의를 하는 거예요. 나라끼리 합의하는 것을 조약이라고 해요. 근데 그 조약이 효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사인했을 때 그게 조약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인을 했더니 그 조약이 대통령 개인에게 생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생기는 거죠. 됐죠? 그게 권한이다. 근데 이제 대통령도 일을 하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겠죠. 그건 권리가 되죠. 우리 대리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리권 같으면 예를 들면 좀 올드한지는 모르겠는데 BTS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BTS가 어디에 출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출연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BTS가 그 멤버들이 다 모여서 사인하지 않고 매니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가서 협상해가지고 제일 좋은 조건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매니저는 대리권을 가지고 그게 사인을 했는데 그 효과가 BTS 그룹에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매니저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건 권한이고 근데 매니저도 일을 했으니까 또 BTS로부터 돈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권리가 되는 거죠. 요즘 프로야구에서 어떤 유명한 선수들 FA가 돼서 어떤 구단하고 입단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에이전트가 선수를 대리해서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인한 효과가 그 에이전트한테 생기는 게 아니고 선수한테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에이전트도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약속한 대로 몇 퍼센트의 커미션을 받는 거죠. 그건 권리가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리와 권한은 다르다.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일을 대신 해줘야 되잖아요.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가지고 사인을 했을 때 그때 사인한 효과가 법인한테 생기는 거예요. 법인한테. 그건 대표권, 권한인 거죠. 근데 그 이사도 일을 했으니까 나중에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회사로부터. 그건 권리.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권능인데 권능은 소유권은 권리예요. 그런데 그 소유권 내용,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다라고 했죠. 이건 권능이 된다라고 한다. 권리의 내용을 권능이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권원이 있는데, 권원은, 정당화시키는 권리를 권원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요.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가 갑땅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갑소유 토지인데, 남의 땅에 그냥 집을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좀 집이 필요하네. 그러면 이제 집을 지을 수 있어. 그거를 을이 집을 짓는데 그냥 지으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지상권이라는 내용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기로 합니다.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건물로 남의 땅을 누르고 있는데 이 누르고 있는 게 정당화가 되죠. 정당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하느냐? 권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원인이 있다 이런 거죠. 권원이 있다. 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정당화 측면에서 봤을 때 권원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적 이익 내지 권리반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교통법규에 일반인이 얻게 되는 교통안전의 효과 또는 이익 이런 게 반사적 이익이 된다. 근데 이 반사적 이익의 옛날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약국은 뭐 1km 이내 반경에는 둘 수가 없어. 어떤 약국이 있으면 1km 반경 이내에는 약국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만약에 정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1km 반경 이내에 약국이 없으면 그 약국이 누리는 효과가 아주 크겠네요. 아니 멀리 가기 싫으니까 그 약국으로 막 다 갈 거 아니에요. 또 주유소를 어디에 주유소가 있으면 뭐 10km 반경 내는 주유소를 들 수 없어? 이런 규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0km 반경 내에 주유소가 없으니까 그 주유소가 장사가 잘 되겠네?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반사적 이익,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사적 이익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반대편에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네, 이 정도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로 가시는데 이 권리의 종류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 봐보겠습니다. 권리를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거기에 재가 인사가 있다. 그 권리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재산적 이익을 누리면 재산권, 가족관계에 생기는 권리면 가족권,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권리면 인격권, 사원권은 뭐냐면 사단법인의 구성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를 사원권이라고 하는데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 이런 걸 사원권이라고 한다. 참고로 이것을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재산권, 비재산권 이렇게 나눈다. 근데 그 재산권 안에는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재산권은 결국 뭐냐면 재산적 이익을 누리는 권리예요. 재산적 이익. 물권은 물건으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누리죠.
채권은 또 뭐 예를 들면 돈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면 재산적 이익을 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물권에 이런 권리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하는데 잠깐 요거는 좀 정리를 해보면 점유권과 그다음에 이걸 본권이라고 한다. 제가 참고로 이 물권법 내용도 그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걸 알아야 민법 총칙 채권법을 잘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험에 필요한 정도로 해서 우리 책에 이 입문책에 이 물권법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걸 듣고 우리 기본 강의를 들어가면 훨씬 더 편해지실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여기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점유권과 본권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공권이다. 네. 근데 점유권은 뭐냐면 일단 갖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책, 볼펜, 노트, 가방, 핸드폰 이것들은 갖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책을 만약에 다른 친구한테 빌려온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항상 집에 뭐 내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갖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본권은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책, 볼펜, 노트, 가방을 내 소유물로서 갖고 있죠. 소유권을 갖고서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갖고 있으니까 그 점유하는 게 뭐가 돼요? 정당화가 되죠. 정당화시키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 그래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용수익한다는 것은 결국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하는 건 나중에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교환가치를 지배하는데 전면적으로 다 지배하는 거야. 물건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완전한 물권이에요. 그런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요거를 남의 걸 빌려서 사용수익하는 물권이야. 그래서 이걸 용익물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이게 나중에 팔아서 내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예요. 내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다. 그래서 채권을 담보하죠. 담보물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나중에 처분할 수 있는 물권, 담보물권이 된다. 근데 소유권은 완전히 다 가지지만 이것들을 제한물권은 그것들을 제한적으로만 가져. 그래서 이걸 제한물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제목만 잠깐 보시고 하면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네. 여러분들이 아는 권리는 어떤 건가요? 소유권은 알겠고 전세권도 좀 들어봤고 저당권도 좀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권법 파트도 입문 강의 때 잠깐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궁금한 건 일단 여기서 좀 보셔도 되죠. 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 있는데 채권은 뭘까?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물권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소유권자, 소유자라고도 부릅니다. 소유자가 있고 X라는 물건에 대해서 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소유권은 이 물건에 대한 권리죠. 물권이래요. 그래서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소유권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배하는 권리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채권은 뭐냐면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갑이 을한테 돈을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채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이때 이 채권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100만 원을 주면 받을 수 있게 되겠죠. 100만 원은 결국 돈이 되니까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물권은 그냥 읽어도 잘 보여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근데 채권은 뭘까? 근데 채권은 이걸 좀 한문으로 써보면 잘 보여요. 이렇게 쓰죠. 사람 인변이 붙어 있어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권리가 채권이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야, 돈 100만 원 내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죠. 그래서 물권은 이제 지배권인데 채권은 청구권이래요. 그 다음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죠. 대물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대인권. 이 특성 때문에 이 물권은 절대권이 되는데 채권은 상대권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채권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만약에 을이 갑한테 돈을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안 준다라고 했을 때 갑이 다른 사람 병한테 가가지고 야, 을이 돈 안 주니까 네가 대신 내놔 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상대권이야. 근데 이제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방해를 내, 누가 터치를 내, 그러면 아무 사람한테나 다 야,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 거죠. 네. 그래서 절대권이 된다. 힘이 세. 상대권은 좀 힘이 약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채권은 채무자한테 이 100만 원을 내놔 하는 권리인 거죠. 그래서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의 목적이 돼요. 요거를 학문적으로 급부라고 이렇게 부른다. 채무자의 행위를 강학상 학문적으로 급부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급부.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 채권 좀 비교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있는데, 지식재산권은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 특허권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특허권.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정신적 창작물이 결국은 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돈 되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지식재산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옛날에는 이걸 지적재산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요즘 뉴스에도 간혹 지적재산권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지금 통일이 됐으니까 지금은 지식재산권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겠다. 또 그전에는 무채재산권. 이게 채가 아니고 채입니다. 무채재산권. 뭐 지적소유권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었다는 거죠. 무채재산권. 이렇게 불렀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재산권 말고 이제 가족권, 신분관계 생긴다 그래서 신분권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격권, 사원권 이런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격권, 사원권 이런 것들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권리를 효력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인데 거기에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런 것들이 있다. 지청형항이 되는데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공부하시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또 구별법이 있는데 가면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상대권. 아까 우리 상대권, 채권 같은 게 상대권이다라고 공부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이라는 게 있는데 비전속권은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일신전속권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일신전속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걸 특히 귀속상 일신전속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귀속상 일신전속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걸 행사상 일신전속권인데 그때는 다른 사람이 대리할 수 없어. 대위에서 행사할 수 없는 권리를 특히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라고 한다. 그 외에 이제 이 행사상 일신전속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리, 대위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외에 이제 우리 뭐요? 일반적인 재산권은 대부분 비전속권이 되죠.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 그 외에 이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기성의 권리, 기대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시고 권리의 발생 및 경합 이 파트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